안녕하십니까. 환자와 보다 가까이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저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조영민 교수입니다. 영양제를 따로 먹지 않는다는 분들도 비타민 제제 하나쯤은 복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정작 비타민의 효능도 모르고 적정 용량도 모르지만 남이 다 먹는다니까, 몸에 좋다니까 일단 먹고는 보는데 먹으면서도 긴가민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주제는 비타민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비타민제 하루에 몇 알이나 먹어야 하고 꼭 먹어야 하는 건지 서울대병원 대표 미녀의사입니다.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 교수님께서는 혹시 비타민 제제 드십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특별히 챙겨 먹지는 않는데요. 의외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타민제 챙겨 드십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안 드시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답은 꼭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입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인 식사 보시면은요, 잡곡밥 한 3분의 2 공기 이상 드시고, 나물류 한 두세 가지 드시고, 크게 뭐 다양하게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비타민 미네랄이 그렇게 모자라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뭐 살코기 조금 한 끼니 드시고 생선 드신다 하면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거에 많은, 이제 우유가 흡수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니까 칼슘 이거 이외에는 사실 크게 모자라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냥 기본 식사하시면서 우유나 치즈 조금 드시는 그런 식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면 비타민, 미네랄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장기의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혈관벽 노화를 막고 호르몬이나 여러 대사 과정에 도움을 주는 보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몸속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한창 붐이 일었을 때는 하루에 10알 가까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비타민제 많이 먹으면 뒤탈은 없을까요? 당연히 뒤탈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에 속하는 비타민 A, D는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요. 이제 흔히 홍당무 속에 많은 건데요. 이제 홍당무 5개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고용량을 특히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흡연자나 성면폐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복용시키면은 폐암 사망 위험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들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제를 과다 복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A와 비타민 D를 들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기 쉬워서 하루 필요량 5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특히 임산부에서는 비타민 D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은 체내에 칼슘이 축적되거나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신장 기능 이상이 보고되고도 있어서 임산부는 비타민 D 영양제를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고용량을 먹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비타민 A 영양제를 들 수 있는데요. 보통 성인에 있어서 골반골절 위험이 40%까지 증가되었음이 보고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루 필요량의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상당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과일과 같은 채소류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굳이 비타민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고요. 예. 이제 근데 흡연하시는 경우는 사실 비타민 C의 필요량이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흡연이 이런 영양소의 대사를 조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C 30mg 정도 더 들도록 얘기하고 있어서 과일이나 야채를 조금 더 충분히 드시거나 아니면은 하루 필요량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를 찾아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보통 비타민 B2가 부족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돼지고기나 달걀류 같이 동물성 식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성 식품 섭취를 거의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 복합제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밖에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거는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햇볕에서 오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제 보통 비타민 D는 음식에서 버섯이라든가 고기 같은 데에서 조금 오긴 하는데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1000IU 정도, 하루 필요량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비타민 D를 드시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고 하셨는데요. 비타민제 하나는 얼마만큼의 과일 채소량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지만 그중에 비타민 C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과 250g짜리, 그러니까 중정도에 해당하는 사과 하나면 한 10mg 정도 비타민이 들어있어서요. 비타민 C 영양제 보통 100mg짜리는 10개 정도의 사과에 해당하는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를 하루 필요량을 채우자면 10개의 사과를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류로 10개를 먹는 거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비타민 C를 얻으려면 여러 가지 과일 색깔이 다른 것들을 함께 하게 되면 조금 더 항산화 효과나 모든 면에서 좀 더 가중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로 많은 용량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이 다른 걸 함께 드시는 게 그래서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저를 비롯해 의사들마다 비타민 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비타민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제각각 목소리를 낼까요? 네,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사실은 비타민과 관련된 거 그런 거는 어떤 게 옳은지 이제 문헌을 보고도 이제 앞으로 또 확실치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약을 쓰거나 영양제를 쓰거나 뭐 이럴 때를 보면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거는 사실 먹으면 바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이 약의 효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압약 같은 것이라던가 이제 혈압은 재야 알 수 있고 특히나 비타민제 같은 거는 이게 암을 줄이는지 심장병을 줄이는지 알 수 있는 게 없죠.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저희가 먹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연구가 지금 종합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연구들은 이제 각 집단이 따로따로 한 거고 연구도 소규모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분들마다 이제 비타민제를 조금 더 믿는 분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좋게 나온 연구 결과를 좀 더 믿으시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비타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함께 모아서 결과들을 종합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하여튼 특정 비타민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총사망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하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어떤 특정 질환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비타민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눈질환이라든가 백반증이라든가 뭐 또 어떤 약물을 쓸 때 그 약물이 그 비타민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어서 같이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생각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감기에 걸리거나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하는데 비타민제의 감기 치료나 예방 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연구들을 한 것들을 보면 비타민 C를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나 또 감기가 있을 때 비타민 C를 썼을 때 감기를 좀 줄여주거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비타민 C를 드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면 흔히 비타민 C를 생각하기 쉬운데 비타민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흔히 복용하는 비타민 제제에는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각각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종합 비타민제는 비타민만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은 우선 이 크게는 지방에 녹아서 흡수되는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라 그러죠.
그 밖에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과 함께 흡수되는 그런 비타민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A, D, K가 있고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에 8가지 비타민이 있고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큰 원칙은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하는 비타민 A, D, K는 고용량이면 안 되겠다 하는 게 큰 원칙이고요. 이제 각각을 좀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A는 우리 몸속에서 이제 시각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세포 분화나 성장, 면역, 생식 기능에 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A는 음식 중에는 달걀이나 고기와 같은 동물성 식품에도 있고요. 그리고 홍당무나 호박같이 우리가 흔히 먹는 녹황색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실 그냥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루 2-3끼만 한다고 하더라도 비타민 A가 모자라기는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하지 비타민 A 영양제를 따로 복용해야 할 경우는 없고요. 특히 비타민 A 영양제는 과다하면은 골절이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종합 영양제 드신 게 혹시라도 종합 영양제를 드실 때가 있다면 이제 하루 권장량의 뭐 1-2배 정도 뭐 많아야 3배지 5배 이상 과량이 되는 그런 영양제는 복용하시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비타민 D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로 연어나 계란 노른자, 간 이런 것들의 소량씩 존재하긴 하지만 음식에서 오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주로 햇볕에서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되게 되어 있어서 90% 정도는 햇빛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농사 짓던 데와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햇볕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 하루하루 생활을 보면은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현대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는 비타민 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나 인 농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게 되는 뼈나 근육 건강 또 그리고 치아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뭐 혈관이라던가 이 암이나 이런 거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확실하게 알려져 있죠. 이제 그래서 가급적 비타민 D 자체뿐만 아니라 햇볕에서 다양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 또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다 있어서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햇볕을 주 2-3회 정도 한 번 쐬실 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쬐시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피부암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셔서 얼굴 같은 부위나 이제 말초 부위는 아무래도 이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얼굴 부분만 선스크린을 확실히 하시고 나머지 팔이나 다리 정도를 한 10분 정도 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시간은 보통 11시에서 5시 사이에 어느 때 쬐셔도 괜찮겠고요. 저희 생활을 생각하면 사실 오전이나 오후에 일을 하면서 쬐기는 어렵겠고 점심 식사 나가셨을 때 특히 여름철이나 봄철에 팔을 좀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똑같이 비타민 D가 모자란데요. 학회에 나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팔을 걷어붙이고 햇빛을 좀 쐬고 오면 보통 비타민 D 용량으로는 반알 이상에 해당하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문제는 겨울 쪽이 되면은 아무래도 햇볕 보시기가 어렵게 되셔서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봐준 후에 한 3개월 후에 합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에 비타민 D라고 하면은 5-6월에 햇볕을 받으신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11월 이후에 해당하는 거기서 3개월에 해당하는 2월, 3월 정도에는 햇볕을 겨울 쪽에 못 보시게 되니까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E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지용성 비타민의 3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이제 주로 식물성 오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계속 몸에서 순환되고 잘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 결핍은 사실 유발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고용량으로 비타민 E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추절성 경향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타민 E 영양제 단독으로 드시는 거는 하지 말으셔야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영양제, 종합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소량 들어가 있는 거, 뭐 많아야 하루 권장량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복용하시는 게 현명하시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는 사실 이제 크게 결핍증이 유발되지 않아서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드시거나 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제 비타민 C가 있겠고,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 가장 부족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타민 B군들 중에 B9이라고 하는 엽산을 들 수 있습니다. 엽산은 녹황색 채소류에 많이 있고요. 이제 김이나 조개류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동물성 식품에는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엽산이 부족하기 쉬운 이유 하나는 우선 물에 씻거나 데치게 되면 많이 손실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나물류를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과 비교할 때 거의 엽산 부족이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식사를 거의 하시지 않는, 한국 식사를 거의 하시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게 쉬워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임신 바로 직전, 임신을 계획하는 시기부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고기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엽산 영양제를 드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제 엽산이 부족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아마도 식사를 고르게 하시지 않는 경우에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몰랐었기 때문에요. 저도 예전에 임신을 했을 때 엽산제를 복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2끼 이상 한국식을 잘 하시는 경우에는 엽산이 그렇게 부족하기 쉽지 않으니까 지나가신 걸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문제가 된다면은 신경관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젊은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비타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드시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 나쁜 것이 생기는 것들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과일 채소에 두루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외래를 오시는 많은 분들 영양 평가를 할 때 반찬을 드시는 분들, 밥에 반찬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C가 모자라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하루 필요량을 한 100mg 정도 잡고 있는데요.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300mg 정도 섭취를 하고 있어서 사실 비타민C가 꼭 영양제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흡연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비타민C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한 30% 정도 더 많이 드시도록 권장을 하니까 특별히 과일, 채소를 신경 써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모자라다면 아주 소량의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섭취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그 역할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요. 혹시 반대로 비타민 복용을 피해야 할 분도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된 것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르신 되면은 대부분 다 골밀도 조금씩 떨어지시기 쉽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A는 식사를 제대로 하시면 모자라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어르신 특히 이제 미국 같으면은 운동을 별로 안 하고 많이 먹고 가만히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면, 또 단백질 섭취가 과다해서 골다공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다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사실 활동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 골다공증 걸리지 않고요. 마르고 약간 뱃살이 없고 앞으로 굽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좀 더 많죠. 이렇다는 얘기는 활동이 부족하기보다는 영양이 부실한 사람들이 뼈와 근육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오면서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식사 균형식이 우선해야지 골다공증 근본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이 비타민 A가 들어간 영양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피부 발진이나 코피, 혈뇨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E 영양제 같은 경우는 출혈의 경향이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E 영양제는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종합 비타민에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따로 영양제로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가 든 영양제는 드시지 말아야 하고요.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 드시라고 하는 셀레늄 같은 경우도 소화기 장애나 탈모, 피부 발진 빈도가 높기 때문에 탈모 위험이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겠죠. 네,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음식과 약도 궁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비타민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음식이나 약물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타민C가 식도에 역류나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비슷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약물인 골다공증 치료제 중 하나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나 철분제, 진통소염제 같은 거는 가급적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밖에 나야신이 함유된 종합비타민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인 근육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비타민과 고지혈증 약물은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부정맥 약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B6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몸에 고지혈증 약물이든지 부정맥 약물이든지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먹게 되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타민제를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서툰 치료는 병보다 더 나쁘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누가 좋다더라 하는 카드라 통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건강을 지키기보다 해치기 쉽습니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비타민 이야기는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학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SNUH 건강톡톡 게시판을 방문해 글 남겨주시면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은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열려있는 서울대병원의 또 다른 진료소입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건강톡톡.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조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SNUH 톡톡.